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 흡인과 기관절개 간호독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흡인, 석션이죠. 이 석션을 하는 목적은 보면은 당연히 우리 대상자의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 가스 교환을 자유롭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침을 촉진하고 이런 호흡기계 감염, 무기폐라든지 폐렴들을 방지하거나 또는 흡연을 통해서 멸균적으로 검사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보게 되면 우리 대상자 일단은 대상자들이 기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거나 아니면 기침을 못하고 분비물로 인해서 축적이 있는 환자라든지 호흡할 때 객담 소리, 거렁거렁 한다든지 이런 소리가 잡음이 있는 환자라든지 또는 기관 절개관이라든지 기관 내 삭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석션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일단은 이거는 외과죠. 외과적 멸균술이고요. 그리고 한 번 흡인할 때마다 1회 흡인 시 10초 이내로 하고 총 5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카테터를 삽입할 때 우리가 항상 압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압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흡인과 흡인 사이에 대상자한테 충분한 기침이라든지 심호흡을 하게 해서 가래를 효과적으로 더 배출할 수 있도록 흡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흡인 전후에는 우리가 대상자한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서 저산소증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테터를 회전시킬 때 우리가 보면 뼈 내에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젠틀하게, 너무 또 석션은 자주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호흡기계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또 너무 자주 하게 되고 너무 거칠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미주신경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더 약간 심방세동이라든지 심실, 빈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심정지가 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상자한테 뭐 상기도 문제가 있는 환자는 우선적으로 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산소증, 아까 저산소증 나왔는데 주요 증상을 보게 되면 대상자들의 활동력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맥박이라든지 호흡수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청색증이 나타날 것이고, 차고 축축한 피부라든지 비강,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콧구멍 같은 거 비강이 넓어지겠죠. 비강이라든지 기관지가 확장되고 호흡의 기피의 수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심장에서는 부정맥이라든지 혈압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호흡 곤란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부적당한 가스 교환으로 인한 청색증 같은 거, 아까 똑같이 나온 것처럼 불안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의식순위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올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절개 간호독기, 이때는 우리가 대상자들이 기관 삭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식이 없거나 지연될 때 우리가 기도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관 절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 절개에서 우리가 그쪽에서 분비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관 절개 간호독기인데,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그 절개 트라케오스토미 그 주위, 스토마 주위를 갖다가 주위 피부간호라든지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도 케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일단은 금기가 아니면은 대상자를 반제를 취해서 심호흡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폐 확장이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무의식 환자에게는 앙화이를 취해주고, 그리고 내관은 기관지 절개관은 내관은 매일 뽑아서 세척이나 소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관절개 환자 간호식 간호조무사는 응급실을 대비해서 필요한 기구라든지 약품을 준비해둬서 항상 응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을 보면은 기관 절개관 그 삽입구는 이제 거기가 뚫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젖은 꺼즈로 덮어주게 되면은 그게 젖은 꺼즈로 인해서 습도 유지도 되고, 그 다음에 먼지 흡착 작용도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한테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습기가 틀어지겠지만 그래도 꺼즈를 덮어주게 되면 그 공간이
그쪽으로 트래케오스토미 쪽으로 먼지도 흡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기관절개관에는 젖은 꺼즈로 덮어놓는다는 거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절개관이 빠져 있는 경우, 처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관절개를 시행한 환자에 빠져 있는 게 발견해서 간호조무사는 의사가 올 때까지 멸균등 겸자 켈리 같은 경우로 기관절개를 벌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소리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 간호도끼인데 상처 드레싱이죠. 우리 드레싱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뭐 당연히 출혈 방지라든지 또는 뭐 상처 보호, 수술 부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수술 부위의 배설물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라든지 상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원군의 방어라든지 안위 증진 또는 상처 표면의 열 차단을 증진하기 위해서 상처 부위로부터 배액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는 상처 드레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보게 되면 일단은 상처를 닦아낼 때는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만 상처 소독과 세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처 소독 시 소독솜은 1회 방향으로 1회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염이 안 된 부위에서 심한 쪽으로 가야 되고 중심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절개 부위와 만약에 습한 배액관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절개 부위를 먼저 닦아주면서 배액관 쪽으로 닦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액관만 있는 경우에는 배액관 가까이에서 시작해서 밖을 향해서 원을 그리면서 닦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거즈로 하나만큼의 원만큼만 닦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상처를 소독할 때에도 상처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는 것이 좋고요. 뭐 우리가 드레싱에서 드레싱이 젖어 있거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오염된 거로 간주해야 되고 우리 드레싱 중에 베슬린 거즈를 사용할 때는 만들 때는 당연히 건열 멸균봉을 사용해야 되고요. 건열 멸균봉은 우리 120에서 140도씨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연고라든지 베슬린 거즈 같은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척으로 등장성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등장성 용량을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조직세포의 삼투 현상으로 인한 2차적 손상을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리식염수는 우리 임상에서 굉장히 자주 쓸 수 있고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등장성 용량인 거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국소적으로 소독제를 바를 때는 마찰하는 방법으로 바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척 방법을 사용할 때는 방부용이 오염이 심하지 않는 곳에서 심한 곳으로 흐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에 상처는 주위 피부보다 오염이 덜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 부위나 상처 부위를 방부 용액에 묻은 거즈를 닦아낼 때는 상처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위 피부 쪽으로 닦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드레싱 용액들은 뭐가 있냐면 우리 보통 붕산수라든지 과산화수소 그리고 포비돈, 베타딘이죠. 그리고 생리식염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드레싱을 할 때 가장 먼저 사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약간 그 오염된 드레싱의 그쪽 부위에서 과산화수소를 뿌리게 되면 부글부글 끓죠. 그럴 때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조직이 깨끗해지면 베타딘으로 닦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레싱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이 있습니다.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은 친수라고 했으니까 물하고 칠하다고 했죠. 분자가 삼층물을 흡수할 수 있고요. 이 드레싱이. 그리고 젤을 형성해서 상처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소수성 폴리머 성분이라는 것들이 병원균의 침투를 예방하고 감염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욕창 같은데 이게 특히 어디 부분이냐면 콕식시 꼬리뼈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대변으로 인해서 계속 드레싱을 해도 그쪽을 스며들 때 이 치수성 콜로이드 드레싱을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더 이상 대변 분비물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드레싱은 한 적어도 한 24시간 정도 같이 유지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레싱은 우리 욕창에서 굉장히 자주 쓸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의료보험 수가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비싸서 못 살 수도 있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투명 드레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IV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표재성 상처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이런 괴사 조직이 없는 부위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성 젤 드레싱 같은 경우는 이런 괴사 조직 같은 것을 수화하고 녹여준다고 해야죠. 약간 그래서 그 부분에 상피수표에 손상 없이 괴사 조직을 자연분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고 같은 걸로 젤 드레싱 연고 같은 걸로 있는 거 약간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초음파할 때 그 뿌리는 거 있잖아요. 윤활제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다가 뿌려주고 나서 2차 드레싱을 해주면은 그쪽에서 괴사 부위를 약간 녹이면서 그거 약간 데브리명을 시킬 때 그런 역할을 친수성 젤 드레싱 해서 약간 부드럽게 분비물 같은 걸 벗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즈 드레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싸고 많이 쓰고 그리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드레싱이고요. 그래서 생리식염수라든지 링거 용액 등에서 적셔 사용해도 안전하고 배출액 흡수하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칼슘 알지네이트 드레싱은 해초에서 추출한 물질을 지혈 효과가 있고요. 세포 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수변 상처 쉬운 환경에 형성해주고 삼층물을 흡수하는데 상처 표면에 재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 상처 지혈이라든지 또는 욕창 환자 지혈되는 그거 많이 될 때 그럴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폼 드레싱 같은 경우는 고정하기 위한 2차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레싱을 붙이고 나서 그 위에 거즈를 붙인다든지 그래서 2차 드레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삼출물이 없는 상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게 삼출물하고 해서 약간 좀 녹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뭐 이런 그런 드레싱 그런 거에는 사용하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폼 드레싱은 약간 삼출물이 없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3단계 욕창에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드레싱 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술 중에 상처 위를 뭐 드레싱 할 때 똑같겠지만 우리가 상처 위를 갖다가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건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드레싱을 사용하는 용액은 용기에서 약간 쏟아져 우리 배탄질을 할 때 처음에 열고 나서 조금 버리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깨끗한 병 입구를 깨끗하게 하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우리 드레싱 전에 30분 전에 우리가 대상자한테 진통제를 드리고 복용하게 하고 나서 드레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처에서 냄새가 심한 경우에는 배양 검사를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처 가장자리에 발적과 부종이 있으면 이거는 상처에 감염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처에서 치유의 지연 요인들이 있는데 어떤 거 있냐면 우리가 대상자들의 단백질 부족 우리가 상처 치유에 가장 좋은 것들이 단백질하고 비타민C하고 무기질하고 아연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수분도 되지만 그러니까 그 반대 지연 요인은 단백질 부족이라든지 노령이라든지 빈혈이라든지 부종, 흡연 비만이랑 스테로이드 복용 같은 하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상처가 빨리 안 나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도효인과 기관절개 간호독기하고 상처 간호독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실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8개월 영아가 열이 나고 보챈다고 보호자가 호소할 때 간호조무사가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일단 1번을 보시면 보호자를 안심시키고 선풍기를 틀어준다. 두 번째 정확한 체온을 잰 후에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영아의 진료 기록을 살펴본다. 네 번째 응급실로 신속히 이동시킨다. 다섯 번째 머리에는 얼음빼기를 해주고 발은 따뜻하게 해준다. 우리 일단은 우리 대상자가 영아가 열이 나는지 정확하게 내가 뇌눈으로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정확한 체온을 잰 후에 간호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우리가 고열에 대해서 하나의 간호를 볼 때 일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완화 방법에는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 중재를 할 수 있는데 약물에는 해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아스피린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를 투여한다든지, 이건 당연히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 중재로는 옷을 벗게 하거나 적게 입거나 벗겨주고 피부에 공기를 노출시키거나 실내 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헤어를 투약한 후 1시간 후에 우리 옷을 벗겨준다, 실내 온도를 낮춘다면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 다음 38도씨 이상의 고열이 있는 경우에는 뭐 미온수라든지 얼음 베개를 해주고 발은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온수를 닦아주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체온보다 2도씨 정도 낮게 해서 미온수로 시작하고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알코올 스펀지 목욕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알코올수는 30에서 50% 정도의 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간호조무사는 정확한 체온을 재노해 간호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반드시 체온을 이렇게 우리가 중재하고 나서 30분 후에 다시 측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구강간호 같은 것도 실시했으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체온이 중요한 대상자들이 이걸로 아이들이 탈수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발한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탈수 증상을 확인하고, 그리고 별 문제가 없다면 수분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한 체온을 재노해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환자가 갑자기 구토 증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처치로 옳은 것은 치의 변경을 시켜준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준다. 청살증을 유무를 확인한다.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다. 등을 두드려준다. 당연히 머리를 옆으로 돌려줘서 기도가 흡인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죠? 네,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격리 중인 활동성 결핵 환자를 간호를 할 때 사용할 개인 보호구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가운과 장갑, 수술용 마스크와 장갑, 가운, 미립자 차단용 마스크, 장갑과 가운, 그리고 미립자 차단용 마스크와 장갑과 구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성 결핵 환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의하자면 여기서 4번이 되겠네요. 우리 폐결핵 환자 간호할 때 주의할 때는 대상자한테 노동을 심하게 하지 않도록 취할 수 있도록, 우리 폐결핵도 급성기일 때에는 우리가 절대 안정시킨다는 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을 심하게 하지 않고 음성 같은 것을 높이지 않도록 하고, 정신적 긴장이라든지 먼지가 없도록 하는 거, 예, 환경에. 그리고 기침을 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휴지로 코와 입을 가리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환경이 좋고요. 활동성 폐결핵 환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라든지 가운, 그리고 미립자 차단용 마스크, 뭐 히파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N95 마스크를 꼭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4번을 보겠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가장 첫 번째 반응으로 일종으로 인체 방어 기준 동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피로하면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다. 이거 맞죠? 두 번째,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통증이 더 심해진다. 이거 더 감소할 것이고, 수술 후에 통증에 대한 강도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증가하죠. 심한 부상을 입은 병사는 전사한 동료를 보며 통증을 더 느낀다가 아니라 살았다는 안도감으로 통증을 감소되겠죠. 두 번째 수술을 환자는 첫 번째 수술을 하는 환자보다 통증이 덜하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암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서 더 통증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통과 관련된 변인들을 보게 되면은 문명의 정도라고 해가지고 우리 낙후된 지역의 농부의 아나보다 우리 도시에 있는 거기 산모들이 통증을 더 느낀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손상의 의미, 그리고 주의 집중 정도라든지 또는 정신적 불안이나 공포 또는 육체적 피로 같은 것도 통증을 더 느끼게 하고요. 암시라는 것도 통증에 관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피로하게 되면 여기서 뭐 육체적 피로가 아까 있었죠. 그래서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다고 해야 되겠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을 보시면
요추 천절을 시행한 후에 척추액 노출 방지를 위해서 환자에게 취해 주어야 할 체위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일단은 답은 왕하이가 되겠네요. 우리 요추를 하게 할 때 우리가 요추 시 환자의 포즈는 뭐냐면 우리가 세우동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죠? 이거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고 나서 검사가 끝나고 나서 그 부위에 내 척수액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그 두통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앙하이로 움직이지 않고 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후에 또 우리 환자의 사지의 움직임이라든지 부위의 통증에는 혈액, 내 척수액의 배출, 배뇨 등을 제대로 하는지를 사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척수액 노출 방지를 위해서는 앙하이가 되고요. 우리 치기는 언제 합니까? 우리 체위 변경할 때 하고요. 심시는 우리가 거기 관장할 때 하고요. 반자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죠. 식사라든지 위관 영양이라든지 호흡곤란일 때 하고 보기는 뭐 등근육 휴식이라든지 등 마사지 할 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6번을 보시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의식은 있으나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80대 노인 환자에게 침상 목욕을 시행하려고 한다. 침상 목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일단 우리 얼굴 같은 걸 보면은 우리는 얼굴은 눈에서부터 시작하죠.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코로 내려와서 코를 닦고, 그 다음에 뺨을 닦고, 그 다음에 입을 닦고, 그리고 이마를 닦고 귀로 가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지의 몸의 중심부로부터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닦는다. 맞죠? 이거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팔은 상박에서 하박이 아니라 하박에서 상박 쪽으로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외음부는 비눗물로 깨끗이 씻겨주는 게 아니라 세정제로 깨끗이 씻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지부터 시작하여 상지, 얼굴을 순서대로 쓰는데 우리는 얼굴부터 시작해서 상지, 하지 순으로 닦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가 맞겠네요. 우리 사지의 몸의 중심으로부터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네. 7번을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분비물과 이물을 제거시켜 기도를 유지할 목적으로 기관 내 사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흡인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바로 우리 기관절개와 흡인 간호도끼에서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카데타는 수돗물이나 증류수에 담가 윤활시킨다라고 했는데 우리 카데타라든지 우리 외과적 무균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나 증류수가 아니라 멸균 생리식염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카데타 삽입과 동시에 흡인기를 우리 카데타를 삽입할 때는 압을 걸지 않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30초 이상 흡인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 번 유래할 때마다 석션할 때마다 10초 이내로 하고 총 5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회전시켜 흡연하도록 한다.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젠틀하게 부드럽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흡연하면서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관 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흡인과 흡인 사이에 심호흡과 기침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격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충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격리실에서 사용 중인 가운을 격리실 밖에 걸어둘 때 두고자 한다. 감염관리 차원에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단은 가운을 잘 접어 서랍에 이건 안 되죠. 오염된 부분을 밖으로 나오게 걸어둔다. 우리가 가운을 격리실 밖에라고 했으니까 오염된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오염된 부분을 안으로 들어가게 걸어둔다. 이게 3이 답일 것 같고요. 가운을 벗어 세탁실에 넣으면 안 되고 가운의 안쪽은 오염된 것을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 오염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리실에서 격리병실에 지켜야 할 지침은 우리 손을 씻을 때는 수도꼭지를 수독 타월이라든지 종이를 싸서 잠글 수 있도록 하고요. 격리병실에 사용하는 침례는 고무 커버를 씌워진 상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격리병실에서 사용된 기구나 분비물을 기구라든지 분비물 쓰레기는 이중 포장법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병실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격리 가운을 걸어둘 때는 가운의 외면 오염된 부분이 겉으로 나오게 걸어두고 그 다음 밖에 걸어둘 때는 가운의 외면 오염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외과적 무균술이란 모든 비병원성 균과 병원성 균을 제거하는 것이다. 외과적 무균술을 적용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우리 외과적 무균술 권장할 경우 이건 내과적이죠. 결장로 주머니 내과적이고 위관 삽입 시 내과적, 위관 영양 내과적입니다. 개방성 창성 드레싱 이게 맞겠네요.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주사역 준비 과정이라든지 멸균물을 다룰 때라든지 도뇨관 삽입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죠. 흉곽배관 교환이라든지 뭐 수술복 착용이라든지 수술기계 소독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은 외과적 무균술로 다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을 보시겠습니다. 장기간 무의식 상태로 와상 상태로 지내는 대상자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 간호로 옳은 것은 잇몸이 상했을 때는 소금물로 양치해진다. 우리 잇몸이 상했을 때는 칫솔 대신에 면봉이나 압솔자를 준비한 것으로 구강 간호 약을 적셔가지고 치아의 안팎이라든지 혀와 잇몸 보로 안쪽을 닦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혀를 보호하기 위해 꺼즈를 싼 서랍자를 입에 넣어준다가 아니라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꺼즈로 싼 서랍자를 입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혀를 보호하기 게 아니라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겸자 같은 거로 싸게 되면 이게 잇몸 이런 이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술이 마를 경우 구강으로 물을 조금씩 넣어준다. 입가의 물기를 닦고 구강이 마르지 않도록 입술에 글리세린이나 바셀린 크림, 미네랄 오일을 발라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꺼지에 물을 적셔서 입술에 데워줄 수 있습니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백태낀 혀의 죽은 조직을 제거를 위해서 알코올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강간호에서는 절대 알코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뭐냐면 이때는 백태는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1에다가 물을 4를 섞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대 4의 비율로 해주는 것이 좋고요. 특수 구강간호를 위해 미네랄 오일을 사용한다. 이거 맞지요? 그래서 이게 답이게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11번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동안에 신체를 움직이고 물건을 들어올 때 신체의 균형을 잡기 위해 조정된 노력을 의미하는 신체 역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리를 벌릴수록 기저면이 생긴다. 네, 커진다. 그 다음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 때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안정적이다. 아니죠. 허리는 무게를 들어올 때는 다리를 굽히고 허리는 구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무게의 물체 운반시 무릎을 펴고 무릎을 펴가 아니라 무릎을 구부리고 등을 펴주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중력에 맞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이동할 방향을 향해서 이동할 방향으로 마주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벌리면 하는 것이 기저면이 커진다는 것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직장인 K씨는 이렇게 해볼까요? 직장인 K씨는 갑상선 수술을 받고 병실에 옮겨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때 갑상선 수술을 받은 환자 K씨에게 일부러 말을 시켜보는 이유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첫 번째 호흡기계 폐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연화곤란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화곤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의식 수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후두신경 손상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혈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은 답은 네 번째고요. 이때 우리가 갑상선 수술을 받은 환자들한테는 우리 보통 갑상선 호르몬 부족으로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보통은 태생이라든지 출생 후 영아한테 나타나는 것은 크레틴증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성인에게 오는 것은 점액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수술이 제거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갑상선을 스스로 제거했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손상된 경우에 우리 갑상선 절제술 후에 대상자의 후두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의식에서 깨어날 때부터 대상자한테 말을 시켜버려서 후두신경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답이 4번이 되겠네요. 네. 오늘은 12문제를 가지고 실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9월달 가을 후반기 시험을 위해서 모의고사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